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은 미국 뉴욕주에서 노터 가족에게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노터 가족은 미국 뉴욕의 북부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가족 구성원으로는 아빠인 47세 로이드, 엄마인 46세 미셸, 그리고 세 딸이 있었고 그중 둘째의 이름은 캐리였고 당시 19살이었어. 부모님인 로이드와 미셸은 사실 14살 때부터 사귀던 사이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로이드와 미셸의 성격은 사실 정반대였어. 미셸은 굉장히 수줍고 소녀 같았다면 로이드는 외향적이고 친구들도 많고 시끄러운 타입이었죠. 이 둘은 성공적으로 대학도 마치고 뉴욕 북부에 집도 사고 여기서 가족을 꾸리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집을 사고 미셸은 대학 교수로서 일을 시작했고 로이드는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하며 이 부부는 성공의 길을 걷는 것 같았어요. 이들은 이 집에서 계획했던 대로 아이들도 셋이나 낳았어요. 그중 둘째 딸이었던 캐리는 유독 아빠랑 굉장히 가까웠고 뭐든지 아빠랑 함께하며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셋을 다 낳고 미셸은 전업주부가 되겠노라고 선언을 했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을 시키며 자신이랑 1대1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유대감을 쌓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다르게 점점 아이들이 자라며 친구들도 없고 사회 능력이 떨어져 보인다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결국 미셸은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고는 다시 대학 교수로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학 교수가 한국만큼은 돈을 잘 벌지 못하는지 미셸은 맞벌이를 하고도 아이 셋을 키우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대학 교수를 하며 로이드가 일하던 회사에 알바로 투잡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셸은 이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베푸는 것도 좋아해서 한 번은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미셸은 엄청난 양의 도시락을 준비해서 뉴욕 시내에 가 수많은 노숙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이 일로 뉴스에까지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 시기에 로이드는 더 높은 급여를 주는 직장으로 옮겨가서 이 가족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2008년이 되며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요. 2008년에 미국에는 경제 불황이 닥쳐왔고 이 시기에 로이드는 직장을 잃게 되고 미셸이 이 집안의 가장이 되게 됩니다. 로이드 또한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열심히 직장을 찾고 있었어. 결국 그는 직장을 찾게 됐지만 집에서 몇 시간이나 떨어진 뉴저지주에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로이드가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었어.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는 직업제의를 승낙하게 되고 그의 계획은 1년 동안 열심히 뉴저지에서 일을 하며 돈과 경험을 최대한 많이 모아 1년 후에 회사 측의 뉴욕 지사로 옮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 하지만 장거리는 결혼한 부부라도 당연히 힘든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들이 떨어져 있는 동안 이들은 이혼을 하게 되어 이들 사이에서는 큰 양육권 소송까지 벌어졌습니다. 첫째 딸은 갓 성인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들이 서로 자신을 택하라고 의견을 조종하기는 힘든 상태였고 큰딸은 아빠인 로이드를 택해서 뉴저지로 이사를 가게 되어 나머지 딸들은 엄마인 미셸이랑 살게 되었죠. 그곳이 그들이 나고 자란 곳이니 미셸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은 딱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패턴을 자주 보실 텐데요. 이 부부의 딸들은 계속해서 로이드를 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실 로이드가 이혼 후에 엄마인 미셸에 대해서 거짓말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앞서 말했듯 둘째 딸 캐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적으로 아빠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아빠랑 살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계속해서 아빠는 엄마가 아빠에게 무슨 짓을 해왔고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빠랑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듣게 됐는데 자신은 그런 나쁜 엄마랑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 엄마인 미셸이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빠의 말만 믿고 싫어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을 테죠. 그런 캐리는 2017년에 성인이 되자마자 대학도 뉴저지에서 다니며 아빠에게로 바로 옮겨갔어요. 이제 엄마랑 집에 남은 것은 막내딸 뿐이었죠. 캐리는 막내 동생까지 빨리 아빠에게로 데려오고 싶었어요. 그렇게 캐리는 매일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막내딸을 보내달라고 졸랐고 아빠랑 살며 엄마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더 자주 듣자 엄마에 대한 반감은 더 커져만 가며 가족들의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8월 28일 미셸의 친구는 종종 14살짜리 막내딸을 수영 연습에 데려다 줬기 때문에 이날 또한 미셸의 집으로 향했고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친구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집 창문을 통해서 내부를 들여다보게 돼요. 처음에는 집안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계속해서 안을 들여다보던 친구는 집 안에서 미셸의 형체를 알아보게 됩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미셸은 우두커니 서서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었어. 친구는 그렇게 창문을 두드리고 미셸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는 채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친구는 911에 신고를 했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미셸은 서 있는 것이 아닌 목을 매달고 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계단 안간에 목이 맺어서 마치 계단 쪽으로 뛰어내려 목을 맨 모습이었어. 하지만 멀리서 보면 마치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였죠. 경찰은 집안 곳곳을 뒤지며 유서를 찾으려고 했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미셸의 메모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각에 수영 연습에 가야 될 14살짜리 막내딸도 집에 없었어요. 경찰은 우선 미셸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사고를 알렸습니다. 경찰이 둘째 딸인 캐리랑 연락을 했을 때 캐리는 사실 막내 동생이 자신의 집에 와 있다며 어젯밤에 와서 자고 갔다고 말을 하게 돼요. 경찰은 이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다음날 수영 연습이 있는 날인데 뜬금없이 몇 시간이나 떨어진 뉴저지를 저녁에 가서 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캐리에게 엄마를 마지막으로 언제 봤냐고 물었어. 캐리는 엄마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에 봤다고 했습니다. 사실 캐리는 엄마의 집으로 가서 막내 동생을 아빠에게 보내달라고 엄마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큰 말다툼을 벌였고 마지막에는 그냥 막내 동생을 데리고 자신의 차에 태우고는 뉴저지로 떠나버렸다고 답을 했어. 경찰은 이 상황으로 봐서 아이들을 다 잃고 자신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아서 슬퍼하며 자살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수상한 부분들이 많았어. 우선 경찰은 로이드와 미셸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이들이 이혼을 하기 2년 전부터 미셸이 로이드를 경찰에 12번도 넘게 신고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고 이유는 다 로이드가 미셸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서였죠. 미셸은 로이드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폭력을 휘두른다고 주장을 했지만 로이드는 반대로 미셸이 계속해서 자신을 조종하려고 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반대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셸의 엄마가 증인으로 나서서 로이드가 미셸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 눈으로 봤다고, 로이드가 미셸과 있을 때는 정말 괴물 그 자체이지만 딸들이 곁에 있을 때면 정말 좋은 남편, 아빠인 척을 한다며 로이드는 이중인격이라고 증언을 했어.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손가락을 까딱하기만 해도 딸들이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했죠. 사실 미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
로이드는 뉴저지가 아닌 캘리포니아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통해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놀랍네요. 라고 했고 회사 면접을 그대로 보러 갔다고 해요.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해도 14살 때부터 함께했고 3명의 아이까지 같이 둔 전 부인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장 달려와서 장례식에 참석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닐까요? 미셸의 시신은 부검 결과 자살이 원인인 것 같다고 소견이 나왔지만 경찰 측에서는 이상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를 멈추지 않고 로이드를 만나서 취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로이드는 미셸이랑 자신의 부부 생활이 5년 전쯤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을 텄죠. 그들은 이때부터 작고 큰 싸움들을 반복해왔고 싸울 때마다 미셸이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아서 문이 부서진 적도 있었다며 그랬기에 이혼을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성격이 오락가락하는 엄마랑 같이 사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에 안 좋을 것 같았기에 아이들이 데리고 오겠다고 양육권 다툼을 벌였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이드의 말은 중간중간 몇 번 바뀌기도 하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경찰은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 또한 미셸의 사인이 목을 매서 사망한 것이라고 밝혀졌음에도 미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 여기저기 긁힌 상처들이 있었고 미셸의 침실에는 침대 매트리스가 침대 프레임에서 밀려나와서 엉망으로 되어 있고 벽에는 피로 보이는 혈흔들이 여기저기 튀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경찰은 자살일 리가 없고 타살일 것 같다고 더 확신을 가지고 수사에 집중을 했어요. 경찰은 미셸이 8월 27일 일요일 새벽 1시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각 로이드가 어디에 있었나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로이드의 주장과 CCTV 결과로 그날 밤 로이드는 캐리가 새로운 대학교에서 살게 될 기숙사로 짐을 옮기는 걸 돕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마친 후 시간은 늦은 밤이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기엔 거리가 좀 됐기 때문에 근처 모텔을 잡아서 거기서 밤을 보냈다고 했어. 경찰은 그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휴대폰이 모텔 근처 지역을 떠났나 안 떠났나 위치를 확인해봤지만 로이드의 주장대로 로이드의 휴대폰은 그날 밤새 모텔에 위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제 딸인 캐리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 마지막으로 미셸을 본 건 캐리인 것 같았으니까 말이죠. 캐리는 27일 밤 10시에 미셸의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캐리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캐리는 밤 10시가 훨씬 넘어서까지 미셸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 하지만 이 집에는 미셸과 캐리 말고 막내 동생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막내 동생까지 취조에 들어갔지만 당시 막내는 지하실에서 자고 있었고 이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또 시작됐네 싶어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무시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헤드폰을 꼈음에도 큰 콩콩 소리가 몇 번 났고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그 이후 언니가 바로 내려와서 자기를 데리고 집을 나섰기 때문에 엄마를 보지도 못하고 나왔다고 진술을 했어. 그런데 사실 캐리는 미셸보다 몸집이 훨씬 작았기 때문에 미셸이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싸우면 얼마든지 캐리를 밀치고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캐리 혼자서 이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로이드가 했다고 하면 믿을만 했죠. 사실 로이드의 휴대폰 기록으로 봐서는 그가 모텔을 떠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었지만 모텔 CCTV를 통해서 로이드가 밤 10시쯤 차를 타고 모텔을 떠나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 그가 돌아온 시각은 다음날 아침 7시였죠. 경찰들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캐리와 로이드에게 덫을 놓기로 하게 됩니다. 우선은 캐리에게 전화해서 자세히 말은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냥 내일 할 말이 있으니 내일 보자고 전화를 했고 이렇게 하면 캐리가 불안해져서 로이드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들이 옳았습니다. 캐리는 전화를 끊자마자 아빠 로이드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자기가 경찰서에 가야 된다고 말을 했고 로이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며 혹시 그들 앞에서 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캐리는 아마도 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했어. 로이드는 그러면 그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슬퍼서 대답을 못하는 척을 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캐리가 무고하다면 왜 이런 조언을 할까요? 경찰들은 결국 로이드와 캐리 모두 서로 불러 추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드는 나이도 많고 사회 경험이 많아서인지 경찰의 압박에도 넘어가지 않고 차분히 연기를 잘했어. 반면에 딸인 캐리는 겁에 질려 있었고 말도 더듬대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가 자신의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패닉을 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하며 아빠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고 아이들 양육비를 대느라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항상 캐리에게 털어놓으며 너무 힘들어서 죽을까 생각 중이라고 자신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사실 이 모든 것을 막을 방법이 있긴 있다고 그것은 바로 자신과 캐리가 팀을 먹고 엄마 미셸을 살해하는 것이라며 자신인지 엄마인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될 것이라고 캐리에게 말을 했다고요. 캐리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가까웠고 힘든 모습을 항상 자신에게 보였던 아빠의 편에 섰습니다. 미셸의 엄마는 로이드가 원래 이렇게 아이들을 잘 조종한다며 사이비 교주 같은 면이 있었다고 아이들을 혼낼 때도 자신에게 절을 하는 포즈를 취하게 하고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곤 했다고 이상한 면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고 로이드의 컴퓨터 비밀번호도 아이들은 나만 사랑해 라고 설정해 놓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과도한 비정상적인 애정을 쏟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어. 캐리는 곧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기 시작했어. 캐리의 역할은 단지 막내 동생을 집안에서 꺼내오는 것이 다였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목격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캐리는 엄마와 계획에도 없던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너무 열이 받은 미셸은 결국 화를 식히러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빠인 로이드가 도착했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미셸의 방으로 들어가서 즉시 미셸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어. 그래서 침대 매트리스며 벽에 핏자국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캐리는 밑에서 이걸 다 듣고 있었고 어느 순간 정적이 생기자 엄마가 그때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캐리는 지하로 내려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차에 태우고는 잠시 자신이 집에 깜빡하고 두고 나온 것이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고는 엄마의 집으로 들어갔고 위층 침실에서 엄마의 시신을 마주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때 아빠인 로이드는 캐리에게 엄마의 시신을 계단 밑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둘은 미셸의 시신을 마치 목을 매서 자살한 것처럼 꾸몄어요. 이것을 다 들은 경찰들은 로이드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 시각 로이드는 사실 직장에 있었는데 경찰들은 퇴근하는 로이드를 그의 집에서 체포하려고 그의 뒤를 몰래 쫓고 있었어요. 하지만 로이드는 집이 아닌 주차타워로 향했는데요. 그는 5층짜리 주차타워의 맨 꼭대기로 올라가서 차를 난간에 세웠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타이밍으로 마침 경찰이 뒤를 쫓았기에 망정이지 그는 경찰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날 경찰들이 그를 쫓지 않았다면 난간에서 차를 떨어뜨려 자살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어. 경찰들은 난간에서 차를 세운 로이드를 1시간 반 동안 설득을 해서 차에서 나오게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경찰이 즉시 로이드에게로 달려가 그를 제압했고 체포하는 데 성공했어. 그리고 후에 재판에서는 정말 놀랍게도 캐리와 로이드 둘 다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무죄를 받을 리가 없었고 캐리는 아빠의 죄를 모두 털어놓은 대신 자신은 감옥에서 1년에서 3년만 있는 조건으로 협상을 했어. 캐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자신을 조종해왔고 자연스레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빠가 엄마랑 아빠 중에서 고르라고 했을 때도 사실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선택할 여유도 없이 당연히 아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 로이드는 무죄를 주장하고 싶어도 미셸의 집에서 나온 수많은 그의 DNA 흔적 때문에 주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18년 12월 4일, 로이드는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4일 후인 12월 8일, 캐리는 1년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6일, 캐리는 석방되었어. 현재 캐리는 만 26세이고 세상 밖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